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최신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2019년 11월 4일 제주지법에서 고유정 6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현장에 다녀왔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에게 생동감 있게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끝까지 함께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이 사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죄 명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다 된 게 아니죠. 연쇄살인마일지 아닐지 여러분의 관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도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뇌피셜, 약간 우리가 이런가 아닐까 저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최대한 뒤쪽으로 뺐습니다. 앞쪽은 당시 나왔던 얘기 위주로 여러분도 함께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야기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된 내용은 서증조사라고 해서 검사 측에서 PPT를 따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서증조사라는 게 문서 증거 조사라는 뜻인데, 일단 취지 자체만 말씀을 드리면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 진술을 통해 좀 필요한 것들, 확인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는 것, 이런 걸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총 3가지 섹션으로 나누어서 검사 측이 설명을 하셨는데, 첫 번째 섹션은 범행이 우발적인, 어떻게 보면 과실치사, 우발적인 행동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그게 아니다, 철저한 계획살인에 의한 증거들에 대해 제시하겠다. 이 부분이 가장 길었습니다. 두 번째, 범행을 계획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물. 그 다음 세 번째는 인정하고 자백한 사실뿐만 아니라 사체 손괴, 그리고 은닉, 이런 것들, 그거에 대한 보강 증거들입니다. 자, 일단 저희 첫 번째 얘기부터 함께 이야기를 전해보고자 하는데요. 범행은 우발적이다 라고 하지만 철저히 계획적이다 라는 이야기로 증거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 피해자의 혈흔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은 대검, 그리고 국과수 증언까지 전부 이미 확인된 상황이지요. 그쪽만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남성을 제압하는 용도로서 사용하고, 그리고 그 효과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사실 조회 결과가 끝났습니다. 그들만 부정하지요. 자, 그러면 졸피뎀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고 그거에 대한 증거물도 존재하니 졸피뎀에 대한 흔적도 중요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구매한 걸까? 처방 내역과 이 모든 진술서, 어떻게 보면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됐는데, 면접교섭이 결정난 2019년 5월 9일 그 이후부터, 정확히는 5월 10일부터 졸피뎀을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들어가기 전인 5월 17일 오후에 청주에서 감기약과 졸피뎀 7정을 구매한 게 확인이 됩니다. 즉, 구매한 건 누가 봐도 사실이란 얘기죠. 그에 대한 증거 내역, 구입 내역까지도 전부 확인됩니다. 그리고 검찰 측이 제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집 근처 5분 거리에도 졸피뎀을 처방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는데 어째서 집에서 차로 18km 떨어져 있는, 차로도 왕복 38분이 걸리는 곳입니다. 왜 그곳까지 가서 했느냐? 이건 뭔가 이례적인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확인됐던 내용이 중요한 건데, 당시 처방됐던 약이 감기약 5일치가 있고 졸피드정입니다. 졸피드정 총 7알, 일주일치죠. 이렇게 있는데 감기약은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근데요, 졸피드정은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도 없지요. 어딨느냐라는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 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이 진술 정말 어이없는데, 이거 잠시 후에 고유정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대로 똑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증거번호 138번으로 제출된 게 현남편 홍씨의 진술인데, 이게 쟁점이 좀 붙었습니다. 뭐였냐면, 고유정 변호인, 남 변호사는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거다, 고유정에게 뭔가 모든 것들, 그리고 고유정이 어떻게 보면 원한도 있고 감정이 안 좋은 상태라 과도하게, 과장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일부러 자신이 이렇게 되라고 그 약봉지를 가져다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 남편 홍 씨와 함께 통화를 했습니다. 녹취를 지금 갖고 있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오픈하기보단 그냥 일단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일 고유정을 만나러 가던 날이 6월 5일이었는데 원래 그날 만날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셨는데, 하나가 그날 오후 5시경에 프로파일러 5분과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고유정이 승빈이죠. 현 남편분의 아이, 청주에서 사망한 승빈이 아이만 나오면 이상할 정도로 이상한 예민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프로파일러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도중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고유정을 접견을 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가신 겁니다. 즉 정확히는 고유정이 승빈이를 어떻게 사망에 이끌겠다라는 의심,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 상황에서 부탁을 했기 때문에 가서 진술, 조서를 같이 이제 들어준 거죠. 접견록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내용을 보면 받아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부분을 남 변호사는 처음엔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를 잘 받아주다가 약봉투 갖다주고 이런 거는 분명히 감정적인 문제다, 과장된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증거자료 모두 다 있습니다. 당일날 프로파일러분 만나셨고 전화 받아서 가신 겁니다.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현 남편분이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승빈이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말을 회피하려 하고 뭔가 의심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근데 물어봐야 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유정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경찰이 집 압수수색 했어? 그 제주도에서 갖고 온 캐리어 갖고 갔나? 그 안에 분홍색 파우치 있는데 그거 가져갔어? 라는 얘기를 한 거죠. 현 남편분은 그 얘기가 되게 이상했다고 합니다. 아니 갑자기 그걸 나한테 왜 하지? 이 얘기할 상황이 아닌데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캐리어를 열어서 확인을 해봤다고 합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분홍색 파우치 안에 약봉투가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졸피드정을 처방받은 게 있는데 졸피드정만 약이 없는 걸 확인하고 경찰에 자료를 넘기신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정확하게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입니다. 다음, 졸피뎀에 대한 부분이 확인됐고 졸피뎀을 먹인 부분에 대해서 졸피뎀을 다 썼다,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니 말이죠. 증거번호 125번, 고유정의 친아들에 대한 진술입니다. 고유정은 전 남편이 아무것도 안 먹었다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합니다. 당시에 카레밥을 먹었는데 자기는 약속이 있다 라고 하면서 먹지 않고 그래서 고유정과 아들만 먹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헌데 아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야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아들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삼촌하고 나는 먹었고 엄마는 안 먹었다. 이게 고유정 친아들의 진술입니다. 즉 거짓말이죠. 당일 카레를 먹고 그 안에서 함께 밥을 같이 먹은 사람은 아이와 삼촌이라고 부른 사람이 전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분은 자신의 친아들에게 삼촌이라고 불리고 있는 거죠. 자, 이게 고유정이 졸피뎀을 어떻게 처방받고 어떻게 썼고 어떤 거짓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 하나, 즉 계획범죄다의 증거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저희는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혈흔입니다. 혈흔 분석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해드릴 건데요. 증거번호 349번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경찰 조사 당시에, 처음 조사 당시에 고유정은 성폭행을 다이닝룸에서 당할 뻔했고 칼로 한번 찔렀다. 그 이후 전 남편을 피해서 현관 쪽으로 도망갔는데 쫓아왔다. 즉 다이닝룸에서 현관 방향 쪽으로 나오면서 피가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상식적인 걸 여쭤보겠습니다. 고유정이 한 번 찔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다이닝룸에서 말이죠. 자, 그 다이닝룸이 어디냐면 바로 이 모양입니다. 큰 식탁이 있는 곳이죠. 이곳입니다. 자, 근데 여기 위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A 구역이 다이닝룸이고요. C 구역이 현관문입니다. 자, 그러면 A 구역에서 한 번 찌르고 자기는 도망치듯이 C 구역 쪽으로 왔다라고 주장을 했지요.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피해자는 스스로 걸어서 왔을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피가 많이 떨어졌겠지요. A에서 C까지 올 동안 피가 어떻게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혈흔이라는 건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둔기로 사람을 찌르고 나서 뺀 뒤 그걸 휘두른다라고 하면 휘두르는 피가 묻을 거고, 우리가 피가 났을 때 자연적으로 낙하하게 되면 중력 방향으로 떨어져 낙하흔이죠. 툭툭 떨어지는 혈액이 있을 겁니다. 그럼 모양이 다를 겁니다. 동그라냐, 동그란 게 얼마나 퍼졌냐, 많이 응고돼서 퍼지면 피가 그만큼 두껍게 내렸다, 얇게 떨어졌다, 아니면 퍼졌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근데 고유정이 경찰 조사에서 얘기한 대로 따지면 A에서 C구역까지 갈 때 피는 비산음만 나와야 됩니다. 즉 A구역에서 피가 터졌고 뚝뚝 떨어지는 형태의 피가 C구역까지 와서 C에서 피해자가 쓰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고유정의 진술대로면 맞아야 됩니다. 근데 고유정이 이 주장을 바꿉니다. 공판 때 바꿨는데 언제 바꿨냐면 검찰 측 증거를 보고 나서 바꿨습니다. 혈흔 분석 결과를 듣고 나서 그때 말을 바꾼 거지요. 자, 이제 검찰 측 국가수의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걸로 전달을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혈흔은 거짓말 안 하고 증거 자료는 그대로 남아있으니 말이죠. A구역이 다이닝이라고 합니다. 이게 국가수에 기록되어 있는 걸 똑같이 읽어드리는 겁니다. B구역은 주방과 거실입니다. C는 현관이고요. D는 화장실입니다. 자,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부엌이고요. 자, 그리고 이쪽입니다.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실제 그곳이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장소가 바로 이 구역입니다. 하나씩 배치를 해서 보여드리면 여기가 D구역, 그리고 여기가 B구역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A구역입니다. 아마 어느 정도는 이제 어떻게 돼 있구나 정도는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혈흔 분석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혈흔은 정지 이탈흔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정지 이탈흔이라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 이런 상상을 그냥 해보겠습니다. 칼을 들고 있다, 누군가를 찔렀다, 그리고 뺀다. 그때 어떤 행동이 나오죠? 무언가를 찌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자세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는데 똑같은 게 있죠. 칼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잡을 수도 있죠. 이게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찔렀을 때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뺐다 하더라도 멈춥니다. 찌르고 뺄 때 멈춥니다. 즉 정지흔, 정지할 때 나오는 피의 모습이 이게 정지 이탈흔이라고 부릅니다. 즉 정지 이탈흔이 몇 개냐에 따라서 공격을 몇 번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A구역입니다. 다이닝룸. A구역에서 정지 이탈흔은 9회 확인됩니다. 즉 저 안에서 최소 9번 정도의 이런 형태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최초에 한 번 찔렀다 그랬거든요. 주방 거실 쪽에서 이 구역에서만 5번 나옵니다. 그리고 C구역 현관에서 혈액이 나옵니다. 근데 C구역의 혈액은 정지 이탈흔이 아닙니다. 도어락이 있죠. 문을 여는 도어락에 접촉흔이 있습니다. 접촉흔. 도어락을 누군가가 열라고 했다는 얘기죠. 뭐 누구였을지는 여러분도 아마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D, 바로 화장실로 데려가 시신을 송계한 거지요. 해서 9번, 5번, 14번이네? 아닙니다. 분명한 건 D구역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은 또다시 찔렀을 것이다. 당연하죠. 송계를 했으니. 해서 최소입니다. 이건 최소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5회입니다. 자, 그 이후 국가수는 혈흔 형태 분석을 통해 피해자와 그리고 고유정의 위치를 확인해 봤는데 A구역에서는 서 있을 때 찌르는 것,
그리고 무언가 벽에 기댔을 때 찌른 것, 그리고 피해자가 웅크리고 쓰러져 있을 때 찌른 것까지 전부 확인됩니다. 그리고 B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B구역도 쓰러져 있고 엎드려 있고 이런 식으로 찔렀던 흔적들이 확인됩니다. D구역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화장실 쪽이니 어떤 상태인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뭐 뇌피셜인데 먼저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뇌피셜이라고 얘기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자는 살아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엄청난 공격을 당한 상태, 최소 14번의 이상의 공격을 당하고 C구역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려고 했고 결국에는 그곳에서 쓰러지고 D구역으로 이동됐지요. 누가 이동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 중요합니다. 이따 녹취록과 관련된 얘기에서 이게 이어집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유정은 우발적인 성폭행 방어 때문에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고 엄마로 살고 싶다가 갑자기 불행해진 거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혈흔은 거짓말하지 않고 고유정은 거짓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야기가 안 맞으니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은 목격자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돌아가셨죠. 펜션 방 안에 있었습니다. D 위쪽인데요. 펜션 방 안에서 고유정의 친아들은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죠. 고유정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 나온 상황을 생각해보고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바로 고유정의 목소리입니다. 사실 제가 들은 걸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해드리지 못해 정말 아쉬운데 제가 그때 들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의 녹취를 공개를 했는데요. 사건 당일이었던 5월 25일 저녁 8시 10분부터 저녁 9시 50분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3차례 통화에 대해서 확인이 됐는데 일단 녹취 첫 번째 저녁 8시 43분입니다. 아마 범행 이후에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시간인데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펜션 주인이 여기 무인 펜션입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확인이 안 되니 전화를 한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뭐 보일러를 만지거나 뭐냐 키즈 펜션이다 보니 아이들이 뭐 추워하거나 더워하거나 에어컨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설명을 해줘야죠. 직접 만나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여긴 무인 펜션이니까. 그래서 그 전화 때문에 하신 겁니다. 근데 들어오셨어요? 라는 얘기에 고유정이 정말 밝습니다. 정말 쾌활하고 밝은 목소리로 잘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에 펜션 주인이 몇 시에 들어오셨냐라는 이야기에 5시? 6시?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펜션 주인이 뭐 시간적인 얘기 이런저런 얘기 4시쯤 들어왔나?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언제 들어왔는지 시간도 모르고 있죠. 엄청 밝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며 전화를 끊습니다. 즉 펜션 주인분은 아직 내용을 다 전달을 못한 상황인 거죠. 전화가 또 갑니다. 녹취 두 번째가 저녁 9시 20분에 왔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화는 항상 아이가 먼저 받았습니다. 아이가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방 안에서. 아이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펜션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나 엄마 좀 바꿔봐. 아빠 바꿔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삼촌이요? 라고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알고 있지 않았죠. 삼촌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펜션 주인이 좀 당황하셨죠. 이러시다가 그럼 엄마 좀 바꿔봐. 엄마 뭐해?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엄마 모기요. 엄마가 모기를 잡는답니다. 엄마 전화 못 받아? 라고 하게 되고 이제 끊어지게 되지요. 모기요. 이 말 기억 잘 해주십시오. 녹취 세 번째는 밤 9시 50분입니다. 아이가 전화를 받고 고유정을 부릅니다. 엄마 전화 왔어 라고 아이가 부르는데 정말 엄청나게 오랫동안 뭐 외부 기사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있던 저한테는 그 시간이 3분 이상이었습니다. 안 옵니다. 아주 오래 걸리죠. 그러고 있다가 중간에 또 주인분이 한번 여보세요? 라고 얘기하며 빨리 바꿔봐. 아빠는 계속 이런 걸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유정이 전화를 받는데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자고 있어요. 엄마 청소하고 올게요도 아니고 올게용 뭐 이렇게 되게 귀엽게
목소리 엄청 밝습니다. 그리고 보일러를 맞추는 얘기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게 되죠.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이런 육성도 공개는 됐습니다. 엄마 물감놀이하고 왔어 라는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키워드는 제가 강조를 해드렸지만 제가 위에서 계속 끌고 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정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을 당할 뻔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근데 목소리에 떨림 하나도 없습니다. 성폭행 당할 뻔했고 아이가 있는 공간에서, 그리고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너무 태어납니다. 아무런 상황이 없지요. 8시 10분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9시 50분쯤이면 아마 시신 처리를 하고 피를 닦고 있었겠죠. 자,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9시 20분쯤에 아이가 엄마가 모기를 잡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 뇌피셜입니다. 모기를 잡는다. 왜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물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밖에 나오지 마. 밖에 모기 많아. 모기 물려. 뭐 그랬을 수도 있지요. 근데 한 가지 의심 가는 게 있습니다. 소리. 이런 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라는 가정입니다. 그런 소리가 반복적으로 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근데 그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한테 얘기할 때 그냥 모기 잡는 거야. 탁탁탁탁 거리는 소리들.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물론 뇌피셜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살해 후에 무슨 행동에 대한 소리가 아닐까라는 걸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움직임 패턴만 봐도요. 9번, 5번.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는 무슨 소리를 들었다는 건 맞는 겁니다. 근데 그걸 물론 모기 소리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엄마 물감놀이하고 왔어 라는 이야기가 정말 특이한 말이죠. 같이 한 것도 아닙니다. 물감놀이 하러 갈래? 같이 할래? 이것도 아니고요. 엄마가 혼자 물감놀이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왜요? 물감놀이란 말을 왜 했을까요? 뭐가 묻었다는 거겠죠. 무언가 묻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이 정황 증거들 다 합쳐보면 대충 상황 그려집니다. 국가수의 감정, 그리고 아이의 진술, 그리고 녹취록 이야기까지 다 합쳐보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장합니다. 애가 있어서 일부러 태어난 척한 거다. 태어난 척한 것과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은 다릅니다. 성폭행을 당할 뻔한 사람이 사람을 죽였고 그 이후에 한 행동이 매우 끔찍한데 그걸 그렇게 태연하게 전화를 했는데 그게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요. 물론 본인 얘기한 대로면 그럴 수 있겠죠. 9번이 아니라 1번 찌르고 왔는데 뭐 이런 식이면 그럴 수 있다 치겠습니다. 당신 14번 이상 찔렀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입니다. 증거번호 302번 사진을 총 3장을 공개했는데 이게 계획적인 거에 대한 증거다 라는 거에 사진 이제 진술입니다. 자, 일단 검색 대마왕이라는 얘기, 사이버 대마왕. 뭐 홍씨, 현남편 홍씨는 별명을 싸대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사이버 대마왕이라고. 너무 검색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습관적인 것도 기록도 많이 하고 말이죠. 이상하게 사진을 찍는 것. 뭐 진술에 따르면 포렌식 복원한 결과에 따르면 핸드폰에 사진이 10,000장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재분석 과정에서 발견됐던 현장 사진이 저희 그 공판장에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그 사진을 저희가 여기 갖고 올 수도 없고요. 눈에 담아 있는 건데 그게 어떤 사진이었는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뭐였냐면 거실에 있는 거였는데요. 이 반대편입니다. 저희도 거실 사진을 더 찾아보려고 했는데 반대편 쪽에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B구역이죠. B구역에서 길에서 봤을 때 왼쪽으로 가면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현관문 쪽, 그러니까 현관문 쪽도 보입니다. 현관문 쪽부터 찍혀있고 시계가 하나 있는데 시계도 사진이 찍혀있습니다.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저녁 8시 10분, 그러니까 범행 직전 상황이죠. 그때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아이는 없고요. 근데 이 사진에 좀 무서운 장면이 있습니다. 사진은 기억을 하고 싶을 때 찍는 겁니다. 기록을 남기고 싶을 때 찍지요.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 겁니다. 추억, 기억을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를 찍었는데 여기 사진에 자세히 보면 정말 이상한 게 있습니다. 현관문에 신발이 피해자 것만 있습니다.
고유정과 아들의 신발은 없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대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게 사진 첫 번째였지요. 즉 신발을 치워놨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 다음 사진 두 번째가 바로 주방 사진인데, 사실 이 사진하고 똑같은 건 아니고요. 이 사진의 각도를 좀 틀어야 됩니다. 저 싱크대가 정면에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공판에서 공개된 사진인데요. 거기 사진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햇반 2개, 햇반 하나씩 쓴 거죠. 햇반 2개, 그리고 빈 그릇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카레 그릇이 싱크대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 뭘까요? 음식을 하고 있었다? 아닙니다. 음식은 끝났다. 밥을 먹었다. 밥을 먹고 난 다음 찍었다. 이 얘기입니다. 당연히 유추하실 수 있겠죠? 밥을 먹고 나서 찍은 사진인 겁니다. 사진도 시간이 다 찍혀 있으니 뭐 당연히 부정할 것도 없고요. 근데 저 사진 안에는 일단 중요한 수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소름 돋는 게 뭐가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분홍색 파우치가 보입니다. 어디에 있냐면 싱크대가 정면에 있다 하면 이 오른쪽 여기에 파우치가 존재합니다. 열려진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입증할 수 있습니다. 파우치 안에 약이 있었다. 파우치를 제주도에 가지고 갔다. 파우치를 열었다. 펜션 내에서. 근데 고유정은 자기가 이거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사진 두 번째에 남는 힌트죠.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흔적인 겁니다. 그리고 증거번호 303번으로 나온 세 번째 사진은 좀 다른 건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5월 28일 저녁 8시 54분에 찍은 사진. 뭐냐면 여기가 바로 그 실버 클라우드 배, 완도로 가는, 제주에서 완도로 가는 그 배 갑판입니다. 배 갑판에 사진을 찍어놨는데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CCTV도 공개가 됐고요. CCTV 상에서 본 걸로 따지면 이게 CCTV 화면이라고 따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화면에서 이런 라인이죠.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요 라인, 이 라인이 갑판, 그러니까 여기가 바다인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고유정이 있습니다. 이쪽 사이드에 캐리어를 갖고 있고 5분간 무언가 이렇게 던지는 모습이 찍혔고 공판장에 있는 사람은 다 봤습니다. 시신 유기 현장이지요. 자, 그럼 이 장면을 그대로 다시 2D로 옮겨서 하겠습니다. 갑판이죠. 갑판 사이드거든요. 갑판 벽 쪽이었습니다. 그 갑판 벽, 고유정이 서 있는 그 장소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곳. 그러면 여기였다면 아마 이제 우리가 상황으로 보면 이쯤이겠죠. 이쯤에 고유정이 혼자 서서 갑판을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근데 그 갑판 사진 어떻게 찍었는지 아십니까? 갑판 이 왼쪽, 사진상 왼쪽에 이 캐리어가 있습니다. 그 캐리어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시간적인 편차를 보면 그 안에는 시신이 있었습니다. 시신이 있는 캐리어의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게 공개가 된 겁니다. 자, 이 사진이 찍은 거에 대해서도 다 우연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우연이라고요. 휴대폰에 저장을 해놨는데. 뭐 그렇습니다. 이게 사진에 대한 증거로서 세 가지. 계획범죄다, 준비를 했다, 그리고 다 찍어놨다. 이게 우연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모든 이야기, 자 지금 아직 빙산의 일각입니다. 위에 나왔던 모든 이야기를 다 우연이라고만 주장합니다. 우연히 그랬죠. 그냥 찍었죠. 실수로 찍혔죠. 우연이요. 우연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획 증거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살해하기 위한 계획적인 증거가 다 나왔고, 이제 고유정이 이 계획범죄다라고 티나는 두 번째, 바로 조작 증거가 존재합니다. 고유정은 자신이 우발적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정말 웃긴 얘기인데 들으면 정말 그럴싸한 얘기입니다. 펜션에 같이 간 것도 사실이고, 만약에 같이 갔는데 피해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칫 자기가 지목이 될 텐데 어떤 바보가 계획범죄를 저지르는데 이런 행동을 했겠느냐? 이게 남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고 싶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고유정 애초에 자기가 들킬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고유정이 들킨 이유가 뭐냐면 CCTV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 전에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했죠? 성폭행 당할 뻔했다. 아이를 생각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혼자 나가버렸다. 그 녹취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나갔거든요, 바깥으로. 그 자기는 어디 갔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말을 바꿨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건 결론적으로 체포됐으니까 라는 얘기죠. 고유정은 범행 당시에 계획적으로 자기가 체포가 안 될 상황을 생각하고 한 행동, 좀 멍청한 행동이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지요. 행동이 다른 겁니다. 안 잡히겠지, 잡혔네? 다르죠. 잡혔네?에서 보면 당연히 이상하지요. 근데 안 잡힐 거 알면서 한 행동에서는 전혀 이상한 게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이 이후에도 행동이 나타납니다. 계획범죄인 증거 더 있죠. 여러분도 아시는 겁니다.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경찰 조사 왔을 때는 저 성폭행하려고 도망갔어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어디 갔는지 몰라요 라고 얘기해놓고 자기가 핸드폰 2개를 갖고 있으면서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피해자 친구와 피해자 동생들에게 연락을 직접 다 합니다. 카카오톡 이런 걸로요. 단 전화가 오면 전화를 돌려버립니다. 그걸 5월 27일까지 계속 한 거죠. 자, 이래서 철저하게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 계획적 범죄의 증거다라고 검찰 측은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하나 더. 계획적 범죄에 대한 증거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터넷 검색 키워드죠. 데스크탑과 스마트폰 2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전부 해서 경찰 측이 그걸 합쳐 공판에 내놨습니다. 키워드들이 나왔는데 충격적인 키워드들이 있죠. 묻고 싶습니다. 5월 29일 밤 10시 30분 김포 아파트에서 추가로 시신 손괴하고 있을 때 끝나고 나서 감자탕 먹고 남은 뼈다귀 음식물을 왜 검색합니까? 감자탕 시켜 드셨나요 혹시? 기록 주세요. 분명히 손괴하고 있었다는 거 사실인데 감자탕 먹고 남은 뼈다귀 음식물, 이것도 우연입니까? 남편에 대해 현남편 보양식을 해주기 위해서 그냥 그 상황에 검색을 했다. 이걸 누가 이해할까요? 이것도 우연인가요? 그 외의 키워드도 있습니다. 이게 외부에 공개가 안 됐던 것도 있는데요. 그 외의 키워드 하나, 성폭행 피해자, 성인 실종 신고, 가출 신고, 성추행 자살. 성추행 자살 검색 키워드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가 키워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연이라고요? 우연히 검색을 한 거라고요? 위에 나왔던 27일까지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했던 그 조작행위랑 이걸 합쳤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성인 실종, 성인 가출 신고, 성추행 자살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고유정은 이걸 알고 있었죠 그러면? 자, 그리고 그 외의 검색 기록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다 똑같이 다 나왔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더라고요. 답답했습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주장하는 저 말조차도 말입니다. 근데 재판장에서 아주 멋진 말을 하나 들었습니다. 검사님께서 담당 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조사할 때 이렇게, 고유정을 직접 조사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연이다? 100번 1000번 인정하겠다. 그래, 그럴 수 있다. 근데 우연이면 예지 능력이다. 당신은 미래에 대해 검색하고 싶은 예지 능력이 있다.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니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미리 검색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럼 당신의 미래도 보일 것이다. 이게 검사님이 하신 고유정한테 한 얘기입니다. 네 미래도 검색해보라고. 나올 거다. 왜냐면 다 우연이라고 얘기했는데 우연히 검색한 일들이 그 뒤에 다 발생하잖아요. 엄청난 능력이죠. 제가 미스테리 컨텐츠를 고유정을 데리고 했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초능력이 있었는데 말이죠.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나머지 증거자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했던 이야기, 증거자료 273번으로 나온 5월 20일 인터넷에 구매했던 가스버너.
가스버너는 펜션 쓰레기장에서 버렸고요. 곰솥은 청주 집에서 버렸습니다. 모두 사용된 흔적이 확인됩니다. 물론 자기들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말이죠. 5월 22일 제주 엘마트에서 구매한 칼, 락스, 그리고 김장육 비닐팩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제일 중점적으로 나왔던 게 비닐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샀죠? 김장하십니까? 현 남편분은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시던데요. 목적이 없습니다. 김장팩을 산 이유를 설명을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죠. 자기가 쓰지 않은 건 환불했다. 지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CCTV 많이 보셨죠? 자기가 가서 사지 않은 물건을 다시 가서 산 물건 중에 쓰지 않은 걸 환불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남 변호사도 지 입으로 자기가 직접 얘기했으니 말이죠. 물어보겠습니다. 김장육 비닐팩 사용 안 했으면 왜 환불 안 했죠? 자, 총 나온 것만 얘기를 드리면 2번 구매했습니다. 총 24매를 구매했죠. 근데 나중에 체포되고서 차량을 확인해봤는데 그 안에 김장팩이 7매만 확인됐습니다. 17매는 사용했단 얘기죠. 어디다 썼는지 얘기를 안 합니다. 기억에 파편한가 봅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들이 확인되고 체크가 된 것도 또 하나의 녹취록도 확인됩니다. 계획범죄의 또 다른 증거 중에 하나가 펜션 업주에게 전화해서 확인한 게 체크가 돼서 나왔습니다. 5월 17일 날 펜션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오는지 안 오는지 직접 펜션 주인이 말이죠. 그걸 확인까지 합니다. 언제 오는지 이런 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걸 봤을 땐 당연히 계획범죄라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주 집 아파트에서 범행 도구를 산 것들, 과산화수소통, 식칼, 과도, 손괴에 톱날이 있었는데 다이아몬드 줄톱입니다. 근데 톱 부분은 발견이 안 됐고요. 손잡이 부분만 발견됐는데 손잡이 부분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믹서기도 있었는데요. 믹서기에서도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이건 뭐라고 하실 건데요? 자, 그리고 다음 증거의 녹취록도 아까 말씀드린 경찰관의 녹취록도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야, 경찰관하고 녹취록 아까 얘기했잖아. 근데 제가 이 녹취록을 들으면서 심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고유정이 되게 특이한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뭐냐면 처음에 전화할 때 말도 잘 안 들립니다. 울먹거리면서 합니다. 자기는 성폭행 피해자니까. 성폭행을 당할 뻔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막 무서웠다, 뭐했다, 뭐 아이 얘기하면서 정신 차려라고 얘기하면서 울먹게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청 울먹거리죠. 당시에 당연히 경찰분도 전화했을 땐 고유정을 뭔가 검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당신 아니냐, 당신의 진술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계속 물어봤던 겁니다. 근데 고유정이 울먹이는 걸 깔끔하게 멈춥니다. 언제였냐면 피해자를 비난할 때. 피해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시간만 지켜요. 면접교섭 관련입니다. 면접교섭 시간이 좀 늦게 되니까 그 시간을 채워야 되겠다고 하면서 따라왔어요. 아, 생각하기 싫어요. 또박또박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겠다, 뭐 부모님부터 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방어 본능을 보입니다. 따지듯이 얘기합니다. 왜요? 왜 조사를 하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무슨 죄인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만약에 잠적하면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 남편이 잠적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요? 그럼 저만 불리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소름 돋았던 멘트가 바로 뭐였냐면, 경찰분이 와서 참고인 조사를 받아달라, 확인해달라, 제주로 와서, 아, 저 육지 살아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육지 살아요. 그래서 경찰이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죠. 아, 그러면 집이 어디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이 어딥니까? 라고 하면 어디라고 얘기해야 되죠? 뭐 동호수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경찰분이 오라고 해서, 아, 저 육지 살아요. 아, 그럼 집이 어디죠? 뭐 청주 쪽이요, 한 충청도 쪽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죠. 고유정의 답변을 그대로 똑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찰분이 집이 어딥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고유정의 답변은 육지예요. 아, 근데 저 꼭 가야 돼요? 아, 저 진짜 무서운데? 자기 얘기만 합니다.
제가 이게 왜 놀랬냐면 저희가 스피커 방송을 찍을 때 현 남편분이 하셨던 얘기랑 똑같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 남이 뭘 물어봐도 동문서답하고 자기가 유리한 말만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 저 들었습니다. 직접. 맞더라고요. 답이 없습니다. 지 억울한 것만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고유정의 진술 중에 아까 말씀드린 졸피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했으니 졸피뎀의 행방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경찰 조사를 할 때랑 공판, 재판받을 때는 얘기가 바뀝니다. 자, 경찰 조사 받을 때 뭐라고 했냐면 2019년 5월 17일 하나 반으로 잘라 먹었어요. 그러니까 7개 중에 하나죠. 하나 반으로 잘라 먹고 나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반만 먹었는지 아닌지도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다른 가방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니, 저 이거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저도 공판장에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저게 뭔 소리야? 저게 정상적 화법인가? 기억이 안 나면 안 나는 거지. 7알 중 하나를 반 잘라서 먹고 기억이 안 나요. 나머진 반만 먹었는지 아닌지도 기억이 안 나요. 나머지는 다른 가방에 있을 거예요. 뭔 소리죠? 그리고요, 공판이 되니까 현 남편분이 증거자료 제출했죠. 그 이후에 당연히 고유정이 현 남편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공판장에서는 현 남편이 빼돌린 거예요. 현 남편이 빼돌려가지고 자기한테 불리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현 남편분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당일날 프로파일러분을 만나고 계셨고 고유정을 만날 상황이 아니었었다. 6월 5일날 말이죠. 그런 상황이었고 캐리어는 집에 있었고 그 얘기인 겁니다. 당연히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고유정이 지가 찔려서 지가 집으로 얘기한 겁니다. 캐리어 얘기. 그 현 남편분이 이상해서 가서 확인했더니 그 안에서 이런 게 확인됐다. 이렇게 된 것뿐인 거지요. 자, 분명한 건 고유정은 모른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거짓말이지요. 이게 고유정이 계획범죄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 자료들, 사진들, 영상들, 그리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들까지 검사분이 딱딱딱 요목조목 전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행 동기와 그거에 대한 증거인데요. 검찰은 3가지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나,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도로 증오를 했고 피해자를, 그리고 면접 교섭을 그래서 거부하고 있었다. 둘, 법적 대응을 했던 피해자 때문에 면접 교섭을 하게 되었고 친아들을 지금 현 남편 홍 씨의 친아들로 인정을 못 받을까봐 두려웠다. 셋, 현 남편과 불안한 재혼관계였기 때문에 큰 불화가 생길까봐 걱정해 이걸 타개하기 위한 행동이다. 이 3가지로 범행 동기를 보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증거를 여러 가지로 제시합니다. 하나, 전 남편분과 이혼할 때의 공소장입니다. 이혼은 전 남편분이 먼저 요구했습니다. 바로 폭언, 폭행, 그리고 자해행위 때문입니다. 칼 들고 위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반소합니다. 반소장, 고유정 측이 반소를 했는데 경제무능, 무관심, 시댁 의존 이런 걸 다뤘습니다. 성과 관련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걸로 얘기하려면 그때도 했었어야죠. 근데 그때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처음 들으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들하고 펜션 갈 때 시칼하고 가도를 왜 사? 칼을 왜 샀냐고 라는 질문에 고유정 측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펜션 거 남이 쓰던 거니까 좀 쓰기 꺼림칙해서요. 그래서 검찰 측은 이렇게 묻습니다. 고유정이 아이와 전 남편과 면접 교섭을 하기 전에 친구죠. 친구와 친구 가족과 함께 성산에 있는 리조트를 가서 이틀 동안 같이 여행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가서는 그 리조트 거 썼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 변호사가 아니 남의 집에 갔을 때 남의 집과 그 사람들이 예약한 리조트에 간 거잖아. 근데 거기에 가서 자신들의 생활 분명히 자신의 스타일이라고 했습니다. 남 변호사 이거 말 바꾸지 마십시오. 자신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건 말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고유정의 스타일은 펜션 같은 데 가서 아이랑 쓸 때 거 남의 거 쓰기 좀 꺼림칙해서 그런 거 싸가고 사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긴 다른 집이 예약한 거니까 그걸 사가는 게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누구한테 확인해야 될까요? 저 이거에 대한 사전 정보 누구한테도 흘린 적 없습니다. 바로 그냥 현 남편분께 방송 직전에 여쭤봤습니다. 그 카톡 그냥 공개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하나 제가 바꾼 거 없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 전 오후 10시 2분의 1부로 보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기사가 아무것도 안 떴거든요. 평소 혹시 리조트나 호텔 같은 곳 여행 가신 적 있으신지요? 혹시 갔다면 그곳에 있는 컵이나 과도 이런 거 쓰는 걸 싫어해서 집에서 챙겨왔거나 따로 구매한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유리한 답변, 무언가 포장된 답변이 안 오게 하기 위해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니요, 애기들 데리고 호텔 간 적이 있고요. 절대 단 한 번도 과도 챙긴 적 없습니다. 애들 데리고 펜션 간 적도 있어요. 역시나 과도나 이런 거 단 한 번도 얘기 꺼내줄 수차 없고요. 그런 거 싫어할 만큼 고유정 꼼꼼하지도 않고 그 정도로 위생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랬다면 청소라도 잘했어야죠. 남 변호사님, 분명히 자신의 스타일이라고 하셨죠. 증거 갖고 오세요. 고유정이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자꾸 거짓말 하시니까, 그리고 그 상황 자체, 뭐 하나 터지면 그 상황만 모면하고자 하는 얘기를 일반적인 사람의 시선에서 봤을 때 오, 그럴싸하다 라고 느껴지게 하기 위해 궤변의 논리를 하시는 겁니다. 정말 궤변입니다. 궤변. 증거 갖고 오십시오. 신성한 재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범행 전날인 2019년 5월 24일 저녁 6시에 고유정이 친구들과 함께, 친구 가족과 함께 리조트에 있었죠. 6시에 혼자 아이를 맡기고 중요한 서류, 다음날 면접 교섭 때문에 전 남편 만나니까 전달해야 될 서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친정집을 갔다 온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제주도 지리 아십니까? 고유정의 친정집은 제주공항 근처 쪽입니다. 이렇게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성산 쪽 리조트라고 말씀드렸죠. 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쪽이 제주, 뭐 여기가 제주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집 여기 끝 성산 일출봉 있는 쪽 이쪽입니다. 여길 굳이 차를 끌고 와서 뭐 서류 때문에 간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서류 안 갖고 왔습니다. CCTV를 체크를 했는데요. 자신이 인터넷으로 미리 주문했던 그 물품들이 있죠. 그걸 차에 싣는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계획범죄죠.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건 뭐라고 할 건데요. 서류 어디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검찰 측이 제시한 사망 사실과 손괴 은닉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경찰 조사에서 고유정은 스스로 사체 절단 부위를 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디다라고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방송과는 무관한 내용의 자극적인 내용일 것 같아 그냥 자기가 직접 표시를 했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에겐 공개는 됐고요. 둘, 펜션 내 벽, 천장, 욕실에서 다량의 혈흔이 국과수 조사 결과 확인됩니다. 화장실, 다이닝룸, 욕실, 거실, 현관 모두 혈흔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 깔판 밑에 비닐봉투 그 안에서 피해자의 핸드폰도 확인됩니다. 고유정이 갖고 있었던 거죠. 목공용 전기톱 추가 손괴를 했던 겁니다. 김포 아파트에서. 그게 제주 출발 전에 주문했던 건데 차량 트렁크 안에서 확인됐습니다. DNA가 묻었고요. 그 외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바지가 발견됐습니다. 피해자의 바지는 심할 정도로 락스 냄새가 났다. 그리고 주머니에는 피해자의 시계가 있었습니다.
또 차량에는 잘린 혁대도 있었습니다. 잘렸습니다. 봤는데 날카롭게 잘렸습니다. 뭘로 잘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린 혁대도 있었고요. 운동화 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불에 혈흔 졸피된 발견된 그 이불도 같이 있었지요. 5월 25일 피해자가 직접 보낸 그 이후에 문자나 전화가 없습니다. 이로 보아 사체 발견은 안 되었으나 사망 사실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입증된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시신은 없지만 사망은 당연 이제 상황 정황으로 봤을 땐 증거가 뚜렷하다라는 이야기지요. 참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검찰 측에서 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괴 유기에 대한 증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언급했던 DNA들, 전톱, 톱, 손잡이 이런 것들이죠. 갑판에서 유기하는 CCTV들, 그리고 또 하나 있었습니다. 김포 아파트인데 거기 원래 사람 없었거든요. 피해자 DNA도 검출됐고요. 그리고 전기, 수도 사용량을 체크했는데 0에서 그 당일 5월 30일 급증합니다. 안 쓰고 있다가 그날만 엄청나게 썼다는 얘기죠. 손괴 및 유기의 증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다리 및 방진복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개됐던 CCTV가 김포 아파트에서 2번 새벽에 아주 큰 상자를 옮기는 은닉행위죠. 엘리베이터 CCTV가 공개됐습니다. 뇌피셜 얘기하겠습니다. 봤습니다. CCTV를 봤는데 고유정은 끌고 들어와서 놓고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한번 만지고 있었고 그런 표정으로 가만히 정말 덤덤한 떨림 이런 거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제가 느낀 제 뇌피셜입니다. 제가 느낀 CCTV의 느낌으로는 끝났다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검찰 측이 얘기한 서중조사 이야기입니다. 쭉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정말 검찰이 치우쳐서 했나요? 공판 정확하게 했습니다. 증거를 대면서 말이죠. 근데 남편은 증거를 대질 않습니다. 그런 거다, 저런 거다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얘기한 이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반론은 못하는 거고 답변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고유정이 사체훼손 이런 거에 대한 계획상이 적다. 지금부터 남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도 한번 반박을 좀 해보고 싶은데 사체훼손 이런 거에 대한 계획성이 적다. 이유는 2, 3일간의 시간을 썼다. 그건 계획성이 없다는 것이다. 계획했으면 미리 다 준비하고 계획했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해봤잖아요. 2, 3일 걸렸죠. 왜냐면 아이가 있었으니까 첫날은 참 동선이 힘들었을 겁니다. 첫날부터 자유롭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아이 보내지 않았나요? 계획성이 없었다. 미리 주문했던 것들, 행동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이미 계획성은 입증이 됐는데 시신을 손하는데 2, 3일의 시간을 썼다는 게 계획성이 없다는 건 논리가 안 맞습니다. 계획성과 시신을 쓰는 그 처리 시간이 뭐가 상관관계가 있죠? 계획을 하면 더 빨리 한다는 얘기인가요? 빨리 하고 적게 하는 건 숙련도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요. 두 번째, 남편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망시킨 것, 그리고 훼손한 것, 성폭행 부분을 일관된 진술로 하고 있다. 즉 이건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님께 너무 궁금합니다. 거짓말한 거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상황 보고 말 바꾼 거 몇 개인지 아십니까? 성폭행에 대한 걸 일관되게 진술한다고요? 그쵸? 성폭행 검색을 해봤으니까. 그거 아니면 그 사람이 도망갔다라는 걸 입증할 만한 게 없거든요. 자기와 마지막에 있었던 게 아니다. 이걸 입증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일관된 진술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유족, 경찰 이분들이 훨씬 더 일관적입니다. 자, 그리고 포렌식을 할 거면 5월 10일부터 하지 말고 4월 것도 더 봐야 된다.
졸피뎀이 나온 계기가 있다. 예전부터도 그런 검색을 했다.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라고 남 변호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측이 5월 10일 이후부터 했던 이유가 있는데 너무 양도 방대하고요. 5월 9일 면접 교섭이 확정 나고 나서 그 다음에 범죄의 마음을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인 거죠. 그거에 대한 정황에서 5월 10일부터 한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옛날부터도 검색했던 걸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며 졸피뎀을 예를 들며 버닝썬을 얘기합니다. 저기요, 남 변호사님, 변호사님이시니까 당연히 심리적인 패턴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당신이요, 실수하셨습니다. 본인이 얘기하신 게 본인의 족쇄가 될 겁니다. 자, 지금 여기 계신 1600분의 시청자, 그리고 앞으로 보실 유튜브의 많은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핸드폰을 많이 쓰는 사람, 검색 대마, 사이버 대마왕 검색을 많이 하는 게 고유정이죠. 한 10대 후반, 20대 초중반, 핸드폰 매번 검색하는 사람들의 패턴으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포렌식 분석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양방대하겠죠? 양방대한 건 당연한 겁니다. 저도 아마 하면 양방대하게 나올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겨울 휴가를 가겠다고 생각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하실 겁니까? 지금부터 12월 달 때까지 매일 검색하실 겁니까? 남 변호사의 논리대로면 지금부터 매일매일 여행 갈 걸 매일 미친듯이 12월 달까지 검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특별한 케이스죠. 사람은 다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웹툰 보다가, 맨날 웹툰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서도 웹툰 보다가, 연예부 기사 보다가, 이런 거 저런 거 드라마 얘기 보다가, 맞다, 이번에 여행이나 갈까? 이게 출발이죠. 이번 겨울에 어디 휴가나 가볼까? 어디로 가지? 외국으로 갈까? 국내로 갈까? 어디 좋겠네? 그리고 검색하다가 그걸 계속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멀었거든요. 그때 가야 되니. 자, 기억에 남아있다는 얘기죠. 겨울 휴가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점점점 검색 빈도가 많아지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한 달 전에 했던 걸 15일, 그 다음에는 14, 예를 들면 7일, 그 다음 4일, 1일, 1시간, 이렇게 좁아지겠죠. 그래야 그걸 하려고 하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럼 역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관심이 없는 키워드들은 어떻게 될까요? 있습니다. 그게 다시 키워드의 검색으로 해서 올라오는 게 아닌 이상, 네이버 같은 실시간 검색이 올라오는 게 아닌 이상 우린 보지를 않습니다. 다시요. 머리에 남아야 검색을 하죠. 머리 안 남는 거 다시 검색 안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달 전에 뭐 검색했는지 아십니까? 자, 이걸 고유정에게 그대로 갖다 붙여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4월 달부터 검색한 기록이 있다라고 하셨죠. 버닝썬 얘기하셨죠. 일단 두 가지가 말이 안 되는데, 하나, 버닝썬은 물뽕입니다. 졸피뎀하고 상관이 없죠. 일단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니까. 둘, 만약에 그런 거면 남 변호사님 무덤 파신 겁니다. 행동 패턴 분석해보면 멀리 했다, 사건이 가까워질수록 탁탁탁 검색하는 시간이 짧아졌다, 생각해서 검색을 했다는 얘기죠.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거 뭐라고 하실 건데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감자탕 얘기하셨죠? 평상시에 남편의 허리에 대해 걱정을 해서 보양식으로서 감자탕에 대해서 검색했다. 언제부터 검색했는지 확인 좀 해보십시오. 언제 검색 빈도가 많아졌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5월 30일 날 밤에도 검색했습니다. 이게 범죄자의 패턴이고요. 검색 패턴, 심리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문구한 모든 분들이 이건 자충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 남편분이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유정, 버닝썬 모릅니다. 고유정은 사회, 시사, 정치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관심도 없고요. 그때 당시에 버닝썬 검색했다고요. 버닝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답니까?
현 남편분은 장담하십니다. 절대 모를 거다. 그리고 당시에 검색했던 거,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난다. 뭐였냐면 당시에 그 나왔던 연예인이 왁싱을 했다더라. 그걸로 해가지고 뭐 검사가 안 될 수도 있다더라. 이거 관심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것도 우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입니다.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다음 이야기를 또 하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버너, 믹서기 이런 데서 DNA가 검출됐죠. 근데 이렇게 남편이 얘기합니다. 그거 사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유기할 때 같이 싸서 넣다 보니까 섞인 것뿐입니다. 저기요, 사용하지도 않으신 거 왜 버리십니까? 그렇게 환불 좋아하시는 분께서 그렇게 자신의 스타일을 주장하셨잖아요. 고유정의 스타일 들으면 가서 반품해야죠. 그걸 왜 버립니까? 남 변호사님 잘 들으십시오. 왜 자충수냐면 본인이 얘기하는 건 하나씩 키워드만 놓고 보면 원인 결과로서 말이 그치 그럴 수 있지, 맞아, 섞였으니까 DNA가 나올 수도 있지, 이해합니다. 근데 본인이 말한 거에 본인의 궤변으로 계속 엮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자,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 전 마트에서 같이 물건을 구매했었지요. 그 하나로마트에서. 근데 거기에 피해자가 먹을 만한, 꼭 굳이 남 변호사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술 같은 거 전혀 안 샀다. 아이와 둘만 가려고 한 거다. 안 그랬으면 술도 먹이고 그랬을 텐데 술 같은 거 안 샀다. 계획적이었다면. 다시 역으로 얘기해 드릴까요? 남편이 술을 살 이유가 없었을 수도 있죠. 남 변호사님 생각 없으십니까? 그리고 고유정 입장에선 약이 있기 때문에 술 살 필요가 없지요. 뭐하러 술을 삽니까? 그럼 자기도 먹어야 되는데 같이 먹어서 자기가 실패하면 어떡하라고요? 이거 이해 안 가십니까? 본인이 말하는 게 더 멍청한 소리인 겁니다. 술 같은 걸 안 샀기 때문에 계획이 아니다? 술을 사는 게 이상한 거죠. 약까지 준비해간 사람이, 약까지 꺼내서 사진까지 찍어놓은 사람이 술을 사서 술을 먹인다.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 역으로 피해자가 거기서 하룻밤 잔다 그랬나요? 피해자가 거기서 잘 마음은 없었던 것 같은데. 피해자는 거기에 오래 있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생각을 좀 하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남편 홍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현남편 홍씨는 수사 대상이다. 수사 대상 이제 아닙니다. 살인죄 기소 고유정한테 됐습니다. 고유정에게 불리하게 하기 위해 과장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홍씨에 대한 모든 진술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는 외부에 안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당시 저희가 공판이 4시간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요. 3시간 정도까지를 가까이 이제 검사 측에서 얘기가 다 진행이 됐고요. 그 이후에 잠깐 12분 정도 휴정을 하고, 그 이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남 변호사에 대한 반론은 아니고 의견을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뒤에 거의 한 30분 정도를 이상한 걸로 시간을 보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거에다가 뭘 했냐면, 갑자기 나가서 그 헤드 프로젝터에다가 놓았던 게 포렌식 결과물입니다. 5월 10일부터 검색 키워드에 대해서 하나씩 읊더라고요. 정말 쓸데없는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취지 때문에 한 거냐면, 졸피뎀을 한 게 예전부터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예전부터 검색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온 거다라는 걸 얘기해주기 위해서 앞에 나가서 하는데, 여러분, 정상적인 변호사라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월 며칠 몇에서 사건 현장 며칠 전에 이걸 검색한 기록이 있다. 근데 포렌식 결과를 보면 몇 월 며칠 몇 시에도 검색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도 검색했다. 몇 월 며칠에도 검색했다. 확인해보시면 증거자료 몇 번에 있다. 검찰처럼 해야죠. 5월 10일부터 그냥 읽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쭉 손도 보이더라고요. 쭉 하면서 막 읽으세요.
뭐 거기 음식들에 대한 얘기, 뭐에 대한 이야기, 연애 기자에 대한 이야기, 뭐 버닝썬 여기서 했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감정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당신 준비 안 했어요. 시간 때운 거죠. 왜냐면 원래 그날 고유정, 최우진수 같은 거 들었어야 됩니다. 고유정 그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측이 얘기를 해서 검사 측과 최후 변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검사 측 신문이죠. 그게 되었어야 되는데 시간을 끌더라고요. 엄청 끌었습니다. 근데 당신 실수한 거 하나 있습니다. 난 사실 이거 뇌피셜입니다. 저 하나 의심하는 게 있는데, 당신 이거 제대로 준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누군가의 지시를 듣고 다른 이야기만을 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입니다. 정확하게 중요한 핵심 골자, 사람을 죽였다, 시신을 훼손했다, 그게 어디 있는지 얘기도 안 한다. 그거에 대한 제일 중요한 얘기는 다 피하면서 세부적인 이야기로 고인 모독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랬다, 뭐가 그랬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죠. 누가 지시하는 겁니까? 이거 솔직하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신 준비 안 하잖아요. 제가 왜 준비를 안 했는지 또 하나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끝나기 한 10분, 15분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기자분들도 많이 가셨고 그냥 되게 루즈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혹시 남 변호사님 읽다가 아차하신 거 하나 있죠? 저는 그걸 듣고서 바로 체크를 했거든요. 음식 냄새.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음식 냄새를 왜 검색할까요? 음식 냄새를 검색을 했다. 음식과 관련되어서 음식 냄새라는 키워드는 없습니다. 음식 냄새. 물론 저희의, 뭐 본인도 그렇게 뇌피셜 쓰니까 저도 뇌피셜 좀 써보겠습니다. 고유정이 당일에 샀던 음식들 전부 다 향이 강한 음식들이더라고요. 뭐 감자탕 이런 것도 그렇고, 뭐 갈비탕. 만약 약을 탔다면, 졸피뎀 나왔으니 약을 탔다고 하겠습니다. 뭐 아예 혈흔에서 나왔으니까. 음식 냄새라는 걸 왜 검색했을까요? 저희가 예전에 카레 얘기를 할 때 권일용 교수님의, 전 프로파일러 교수님의 이야기를 했는데, 졸피드정의 향을 감추기 위해 그게 좀 생각보다 세다, 그래서 아마 칼을 쓴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한다 라고 하셨던 얘기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음식 냄새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말이죠. 그리고 본인도 아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당황한다는 느낌은 전 받아서 제가 바로 적어서 왔습니다. 제가 볼 땐 실수하신 것 같아서요. 자, 이게 제가 쓴 공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린 겁니다. 제가 느낀 감정에 대한 이야기는 뇌피셜입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이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중간에 몇 개만 뇌피셜이 좀 있습니다, 뇌피셜입니다 라고 한 부분만 제외하면 공판 현장에 있었던 거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저희는 뒷이야기에서 당시 있었던 뇌피셜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뇌피셜 듣기 싫다, 여기서 끊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뒷이야기, 뇌피셜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감정적인 얘기를 좀 넣어서 할 건데요. 일단 원래 재판 처음 시작할 때 증인신문으로 전 남편의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분이 나오셔서 이제 울분을 토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외부의 보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일 것 같은데요. 정말 마음 아픈 얘기였습니다. 어머님은 거의 오열을 하셨고요. 방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우셨고, 저도 들으면서 정말 별로 참 착잡했죠. 근데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은 뭐 여러분도 외부에서 보셨을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는 않을 건데, 좀 제가 중요하게 하나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남 변호사가 그 증인이셨던 어머님께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걸 어필했습니다.
정확히는 원래 판사님이 먼저 일단 증인에 대해서 뭐 물어볼 게 있느냐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남 변호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판사님이 일단 그건 과정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막으셨던 게 뭐였냐면, 근데 혹시 이게 이 내용에 대해 반론이거나 반론을 제시하거나 변론을 제시하려고만 하지 말아라. 왜냐면 재판 분위기가 흐려질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재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거에 대해서 하면 이제 분노라는 게 올라가는 거니까. 저 진짜 근데 뇌피셜이니까 궁금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데요? 이 얘기를 듣고 한 어머니가 아들의 시신도 못 찾았습니다. 그것도 고통스러워서 소장을 먼저 내서 이혼을 했거든요. 아들 한번 보여달라고 하다가 주검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아예 돌아오지도 못한 상황이 됩니다. 극형을 처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남 변호사가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전 진짜 궁금합니다.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하신 게 잘한 겁니다. 판사님이 안 막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감정적으로 가는 걸 원하셨던 걸까요? 재판의 분위기가 흐려지길 바라셨던 걸까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증인 두 번째로 나오셨던 분이 피해자분의 동생이셨는데 뭐 되게 또박또박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동생분은 초기부터 증거 확보를 직접 하신 분이고 상황에 대해서 모두 지켜보신 분이라 신경과 처벌에 대한 부분을 되게 담담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고인을 모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사실이 명확하고 정확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제일 마음 아팠던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동생분께서 고유정의 이제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고유정 설득 좀 해달라고, 시신만이라도 어디 있는지 얘기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답변을 못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 아팠던 얘기는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시신이 없으니. 그래서 모자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모자에서 머리카락을 찾아서 그 머리카락으로 장례를 치르셨다고 합니다. 정말 마음 아픈 두 가지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저도 똑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공판 때 고유정이 모두 진술서에서 자기가 또박또박 하고 싶은 얘기를 했지요. 정말 명예훼손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며 반박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정리하신 걸 그대로 똑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 고인은 변태 성욕자가 아니다. 과거 이혼 소송에 고유정의 반소장이 그거에 대한 증거다. 모두 거짓말이고 증거도 없다. 본인이 유리한 건데 왜 그 변태 성욕에 대한 이야기를 당시엔 얘기하지 않았느냐. 두 번째, 위력을 통해 성폭행을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고유정의 폭언 폭행으로 흉기를 들고 위협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혼을 했었다. 가해자다. 당사자 칼을 든 것도 고유정이다. 세 번째, 재혼에 대해서 고인이 충격을 먹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고인이 집착했다. 그것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거에 대한 근거로서 정말 마음 아픈 얘기인데요. 사건이 터지고 언론에서 고유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물품들에 대해서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못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면 고인은 고유정의 물품, 사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이혼 즉시 전부 폐기 처분했다. 다 버렸다고 하십니다. 그 정도로 증오하셨다는 얘기죠. 사진, 신혼집에 있던 양말까지, 옷까지 모두 다 버렸고 결혼은 지옥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자기도 언론에서 처음에 그런 증거들, 뭐 결혼 생활에 있었던 것도 보여달라고 할 때 보여주고 싶었지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다. 단 남은 건 고유정이 갖고 있었다. 고유정이 청주 집에 박스 하나에 있었다. 그리고
면접 교섭 당시 제주도에 이름이 적힌 커플링까지 가지고 왔다. 반박에 대한 유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현실이 굉장히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피고인 고유정과 변호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 변호사님 잘 들으십시오. 뭐 그날도 들으셨겠지만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진실. 진실은 평생 그리워한 아버지가 아들 만나는 장소에서, 그것도 계획적인 장소에서 살해를 당한 것이 진실이다. 시신이 훼손됐고 전국에 뿌려진 게 진실이다. 도대체 감춰진 안타까운 진실이 뭐냐는 얘기죠. 네, 이게 제가 꼭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뇌피셜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 제가 가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고유정입니다. 고유정 살쪘습니다. 저도 잘 인지는 못했었는데, 네, 오늘 어제죠. 가서 봤더니 살이 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그러니까 고유정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좀 가까웠습니다. 근데 좀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제 바로 정면 앞쪽에 있었거든요. 그 고유정이 쓰고 있더라고요. 쓰고 있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물론 기회는 있습니다. 검사 측이 서준조사할 때 그 내용을 듣고서 뭐 자신의 입장에 대한 거, 자기도 이제 의견을 제시할 그거에 대해서 작성하는 거 이해합니다. 정말 빼곡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사 측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도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일부를 아마 남 변호사가 올라와서 직접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고유정 당신은 거기서 앉아서 그렇게, 저 봤어요. 그 종이 진짜 빼곡하게 적어놨더라고요. 물론 그게 권한이니까, 권리니까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거 하기 전에 반성해야죠. 사죄하고 사과하고 그러고 있어야죠. 정말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건지가 저는 정말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에 나왔던 얘기인데 처음에 얘기를 안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해봤자 처음에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할 것 같아서 이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고유정이 처음에 진술 저기 하고 나서 웃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악마라는 말도 아까워요. 사실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사람의 탈을 쓰고 저게 정말 되나? 자, 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이 사건이 다다음 주 18일 2시에 4시 사이까지밖에 안 되면 다음 그때 결심 공판인데 4시에 다른 이제 재판이 있어서 4시 안에 끝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2시에서 4시 사이인데 결심 공판이 아마 근데 그걸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결심 공판은 나오는 건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 스피커에서 진행했던 승빈이, 현 남편분의 아이죠. 고유정의 의붓아들로 되어 있는 승빈이 사건이 살인죄로 기소가 됐고 현재 제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병합이 돼서 사건이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고유정 측은 두 가지를 피하려고 할 겁니다. 하나, 계획범죄가 아니다. 즉 우발범죄다라는 걸 입증하려고 할 거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심신미약 주장하고 성폭행에 대한 뭘 자꾸 하고 고인 모독하고 있는 거고요. 둘,
아마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저 스피커 방송 찍을 때 현남편분께 참 모진 질문 많이 했습니다. 편 안 들고 얘기하려고요.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제가 편을 들고 얘기하면 현남편분께 정말 피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뭐 법도 그렇게 얘기했죠. 기소했잖아요. 그러니까 현남편분 편 들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편 들 때 됐어요, 우리들 다들. 근데 만약에 승빈이 사건까지 검찰 기소 결과 꼭 그래야만 하는데 살인으로 유죄 판정이 나면 고유정은 연쇄살인마입니다. 현재까지 만약에 승빈이 사건이 인정받지 않게 되면 단 한 건의 살인사건이 되는 거지만 승빈이까지 인정되는 순간 연쇄살인마가 되는 거죠. 이거 무조건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변호단은 현남편분에 대한 공격을 고인 모독까지 하는 사람들이죠. 인신공격부터 시작해서 정말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할 겁니다. 현혹되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당시에 스피커 방송 보시면 현남편분이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뭐 인생을 제대로 산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린 사건만 놓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 그렇게 공격을 하겠죠. 현남편분과 통화를 하면서 좀 무서운 소름 돋는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스피커 방송을 처음 진행할 때 오프닝 멘트 기억하십니까? 현남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을 떠보니 아들이 사망해 있었고, 눈을 떠보니 아내가 살인마가 되어 있었다. 근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역입니다. 이제 기소가 된 것만 놓고 얘기를 하면 고유정은 자신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아들도 죽였고요, 남편도 죽였습니다. 그게 고유정입니다. 아들도 죽이고 남편도 죽였다. 그게 고유정이 갖고 있는 모습인 거지요. 현남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빈이가 사건이 있고 고유정이 현남편분께 해외여행을 가자라고 하며 자기가 다 짜겠다라고, 저도 그 문자 내용을 봤었으니까 말이죠. 현남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그걸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가정입니다. 아이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해외에서, 그 전부터 여러 가지 포장지는 고유정이 열심히 했으니까 말이죠. 자신이 수사대상에 오르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끝내는 방법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가정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왜 소름이 돋을까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건 뒷이야기, 뇌피셜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정말 우리만이라도, 그리고 외부에서 이상한 얘기로 이 사건을 이상하게 끌고 가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진실을 하나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유정은 정말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고유정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돌아가신 분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건이 점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치 그냥 뭘 이걸 또 해? 이거 왜 계속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어야 됩니다. 저도 사실 이런 컨텐츠 하는 거 정말 힘들고 싫거든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생각,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 끝까지 갈 겁니다. 저에게 왜 계속하냐라는 질문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이 연쇄살인으로 끝나고
고유정이 그 형량을 받았을 때, 그게 최종 판결이 나왔을 때 제가 현 남편분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 남편분과 함께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갈 용기도 없고 아직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저희 유튜브 봐주시는 분들, 아프리카 봐주시는 분들, 저희 가족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대신 함께 승빈이 앞에 가서 인사하고 그렇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어차피 분명 노란 딱지 걸릴 거 알고 있습니다. 노란 딱지 비난하지 마십시오. 유튜브가 원래 싫어하는 이야기입니다. 유튜브의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영상 바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